생생경제 연말 특집 방송 경제 대진단.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찬란한 경제 성장기를 보냈던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제로 성장과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건데요. 마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수출과 내수라는 두 엔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성장 동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견 여쭙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22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총재님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이닌 만큼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탄핵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 소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수출과 투자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예. 특히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 예컨대 방위산업 수출이라든가 석유 시추 등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어요. 예. 이 비상계엄 직전에 1,400원, 달러당 1,400원 했는데 이것이 지금 1,450원, 달러당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세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충격이 지금 대단히 크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고비가 지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굳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의 그런 전철을 밟는 중인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 원인 등에 대해서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수출 감소, 투자 타격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0년 전에 5%였고 10년 전에 3%인데 올해 2%가 되고 20년 뒤에는 0%가 돼서 성장이 정지됩니다. 예. 그래서 세계 GDP 순위를 보더라도 4년 전인 2020년에 세계에서 10번째였는데 지금 14번째로 밀려나 있고 앞으로 계속 밀려나서 장래에는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게도 추월당하는 사태가 될 겁니다. 이 산업 경쟁력도 계속 약화하고 있어요. 예.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고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우리나라가 앞서갔던 산업이 이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은 이제 시작부터 뒤처져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충 한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와 같이 돼서 생산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집값이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강성 노동조합이라든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로 끝으로 말씀드릴 건 수출 주도 성장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제 그러한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출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그런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수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야 할 텐데 그럼 이런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성장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 노화를 막고 성장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틀을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노동 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개방하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인구는 감소하는 나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단한 혁신을 위해서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와 산업이 공동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이 시급합니다. 가령 예컨대 미국에서는 기업이 쓰러지게 되면은 기업이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이 보장돼야 젊은이들의 신규 고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급여 체계는 현재의 연공제 중심에서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는 투쟁보다도 정부 정책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정부가 노동복지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서 노동조합이 거리로 튀쳐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 이 규제 문제는 우리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경제 저성장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노화를 막아야 하고 네.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경제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 우선 인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구가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그 비율이 37%가 돼서 세계 최고령국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일회성 현금 지급을 하거나 출산 휴가를 준다든가 하는 이른바 출산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펴왔는데 네. 이러한 정책은 근본 문제는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가 하면 바로 집 마련이 어렵고 자녀 교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는
누구나 집 마련이 쉽도록 집값을 싸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 문제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데 대한 구조적인 근본 개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비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해 주셨던 걸로 알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는 네. 한국의 참 아픈 대목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가계저축을 부동산에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국 또는 부동산 중심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지금 75% 가계저축을 부동산에 넣고 있고 금융저축에는 25%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미국은 그 이와 반대입니다. 부동산의 30% 그리고 70%는 금융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를 보면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1인당 소득은 115배가 증가했는데 집값은 3,000배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우리는 모두 집 가진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것은 집 없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집을 마련해야 할 우리 후손들이 희생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을 보면 그래서 선진국의 2배입니다. 네. 집값과 소득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PIR이라고 그래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그래서 이것은 중간되는 주택의 값을 중간 소득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네. 이것이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14입니다. 이것이 14라는 뜻은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사람은 월급을 1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런던은 이것이 7 내지 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7년이나 8년 동안의 월급만 모두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높은 집값이 바로 결혼과 이 자녀 갖는 것을 기피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집값은 반값으로 내려야 된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TIR 소득에 대한 집값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런던의 상황, 외국 선진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집값을 내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건 정책 의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우선 이걸 달성하려면 소득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IR을 즉 월급을 7 내지 8년 전부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값을 매년 2-3%씩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지는 않고 집값을 현상 유지하거나 2-3% 내리는 이런 완만한 하향 안정 정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시장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 집값을 대폭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한편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이런 것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이것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휴스턴의 경우를 들면 여기서는 부동산에 교육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세로 1,000만 원, 재산세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즉 집값에 비해서 1.5%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유세는 0.5% 미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 정책은 집값이 좀 떨어져도 이것을 부양책을 쓰지 말고 네. 그대로 둬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향 안정화되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저축을 부동산에 집어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이 부동산 안정 시대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개선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성장을 해도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 이게 또 집값과 관련이 있는 거고, 고소득 고생활국과 고소득 저생활국을 가르는 것 중 하나가 집값, 그리고 빈부격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빈부격차가 국민의 삶의 문제라든가 네.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런데 빈부격차는 소득격차가 있고 자산격차가 있는데 소득격차보다도 자산격차가 더 큽니다. 2022년의 경우로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 배율을 보면 소득은 5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 상위 20% 소득은 소득이 낮은 하위 20% 소득의 5배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격차가 있다는 뜻인데 이 격차가 부동산의 경우는 250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상위,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부가 전체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큰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줄이려면 주택을 균점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을 고루고루 가져야 하고, 다음에 집값이 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빈부격차의 근원의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도록 하려면 교육의 사회화가 있어야 된다. 교육의 사회화란 교육비를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교육을 능력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주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대학 학비까지 전부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점에서 대학은 부자 사람만 가도록 해서는 안 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으면 모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저소득 자녀부터 당장 대학 교육의 전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조세 정책에는, 조세에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거는 역진세입니다. 역진세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률이 높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부유한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네. 우리나라는 소비세, 부가가치 중심의 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것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와 같은 데 부과되는 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로 옮겨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야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또 다른 두려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정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기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관세를 예고해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트럼프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하고 네. 보호무역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외적으로는 모든 나라에 10%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반도체와 전기차와 관련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불법 이민을 적극 단속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 관세를 부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플레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되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 미국은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고 시장 금리를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달러를 유발하게 되어서 네. 한국으로 봐서는 환율이 오르는 고달러 그리고 저원 시대를 맞게 되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이 침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다 같이 감소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 작용,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 작용, 그리고 주식시장 침체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도전 과제가 안겨진 것 같고요. 총재님께서 오늘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경제 문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새해를 앞두고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올해 성장률이 조금 오른 것은 주로 수출 때문인데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도 약 9%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좀 높아진 것입니다. 네. 근데 새해 경제는 지난해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내수도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 회복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가는 안정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1.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았는데 예.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새해 경제는 닥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 안정 속의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가 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승전 한은 총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대전망. 올해엔 나도 주식으로 대박 날 수 있을까? 2025 투자 전략 필서. 네, 오늘만 지나면 사실상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오늘은 설을 앞두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주식으로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꿈을 꾸지만 누구나 이뤄지지는 못하는 그 꿈.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경제 대전망이라는 키워드로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할 주제는 바로 주식입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자 마음 먹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길잡이와
MBC와 같은 방송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꼽히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제작진이 방송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이사님이 오늘은 드디어 스튜디오에 나오신다고 커피도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예, 사람 차별 이렇게 합니다. 두 분 뭐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뭐 설 연휴 뭐 계획은 세우셨어요? 좀 긴데요. 예. 저희는 뭐 그냥 처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2박 3일로 미국에 좀 다녀올 것 같고요. 예. 탐방 일정이 좀 있습니다. 예. 하필이면 설 연휴에 탐방을 하십니까? 왜냐면 비행기표가 되게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요즘 LA 쪽으로 들어가면 70만 원대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좀 타고 잘 됐다 싶어서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LA로 들어갔다가 샌프란시스코 잠깐 들려서 나올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리포트가 나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맘때쯤이면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인데 세뱃돈 얼마나 줘야 될까? 주식으로 세뱃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까? 뭐 현장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부정을 당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막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예. 그 선물로 뭘 해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식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애플 제품 좋아하니까 예. 자기는 애플을 많이는 아니고 예. 한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감성의 애플. 근데 왜 한 줍니까? 네? 지금 이제 한 조금 떨어져가지고 220불 정도 하는데 네네네. 저희가 사줄 때가 한 230불이었나 240불이었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저희 중학생 막내 생각에는 한 2-30만 원대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상무님 아드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설 연휴 휴장이잖아요. 예. 보통 그 설 연휴를 대비할 때 투자 전략 같은 것들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까? 얼마나 이제 설 연휴가 긴가 예.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설 연휴 기간 안에 있었던 그 시장 상황이 뭔가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추세적으로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추세적으로 좋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기존에 했었던 거대로 하면 되는데 예.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뭔가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는 현금을 가져가는 게 되게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의 불확실성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굳이 일부러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늦추되 예. 나름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는 게 현 상황에서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투자의 어떤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연휴가 길게 되면은 사실은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좀 길게 뭐 2년, 3년 아니면 뭐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실이 난 계좌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이익이 너무 많이 났으면은 좀 줄여가는 건데 뭐 굳이 저희가 좀 그 투자의 어떤 시계열이 조금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크게 바뀔 게 있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좀 길게 보는 측면에서는 그런 걸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아까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설 연휴 기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가. 변수가 있다면은 미국발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하도 이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의 생생 경제 같기도 하고 제 친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떤 부분에 눈길이 가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처음에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뭔가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 우선순위 안에는 관세가 빠졌다라는 것도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걸 안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 보면 첫 번째 키워드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불법 이민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물가 얘기를 반드시 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 얘기인즉슨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면 안에는 어쨌든 물가가 너무 높으니 이걸 잡아달라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많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정책을 씀에 있어서 물가를 자극하는 걸 쓰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다 보니까 아마도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관세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물가를 최소한으로 자극을 하면서 예. 그렇죠? 크게 뭔가 급등시키지 않으면서 관세를 효율적으로 쓸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세를 쓰긴 쓰겠지만 시간을 두고 뭔가 묘안을 짜내려는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었지 네네. 않습니까? 이렇게 보편 관세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쓰면 어떡하지라는 게 있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최소한 나중에 관세를 쓴다 하더라도 물가를 감안하면서 쓰는 정책이라고 보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피할 수 없어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뭐 감세니 관세니 막 엄청 세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이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게 이제 에너지 비상 사태를 하면서 비상계엄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럼 저 맨날 이제 공약 때 했던 얘기긴 한데 드릴 베이비 드릴 예. 그 얘기를 또 해주면서 아 이 미국이 정말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러면 에너지 인프라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물가도 물론 떨어지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이 역시 전력이군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또 AI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이야기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관세 말씀하신 거는 예상보다 운건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가 예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도 조금 영향이 있었고 환율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올랐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던 데는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왜냐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지표는 높게 나오지 네네네. 않았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채권 시장에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들 예컨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나중에 들어오면 결국은 트럼프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씀에 있어서 결국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네.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 정권에 있었던 바이든 정권에서 너무나도 많은 단기 채권을 찍어내다 보니 야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장기 국채라는 걸 더 많이 찍을 거 아니냐. 그러면 장기 국채 시장에서 장기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네.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네.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올라갈 거라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자극될 가능성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미국이 조만간에 이제 부채 한도가 꽉 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6월 늦으면 뭐 7, 8월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기간에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순발행. 예. 그러니까 기존에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순발행 왜냐면 부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장기 국채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국채가 되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미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멕시코 관세 때리겠다, 캐나다 관세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거 안에는 너희들이 국경을 좀 많이 통제하라는 의미도 되는데 그 국가들이 저절로 국경을 통제를 하면 미국은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카나다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을 올해 들여서 국경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미국은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는
맞는 거지만 그 우려가 자꾸 경감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국채 시장도 조금 제가 볼 때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상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국채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약간 안정세로 가는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저도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의 어떤 시대를 한 10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물가와 금리는 낮은 것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 거치면서는 생각보다 물가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는 약간 좀 구조가 좀 바뀌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이나 금리를 보면서 좀 걱정을 했던 거는 어쨌든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앞으로 또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금리가 뭐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 지금에 가면은 물론 사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확 떨어지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금리의 어떤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뭐 좀 재료라든지 환경이 좀 되어야 좀 자산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가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인데 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 FOMC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에 특히 이제 12월 달에 FOMC에서 줬던 불안감은 이게 연준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그때부터 어쨌든 또 국채 금리가 좀 불안해졌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뭐 어쨌든 좀 생각보다는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도감이 약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여담으로 FOMC 올해 첫 FOMC가 이제 곧 열리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에 쓰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두고 보자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결국 뭐 지표를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얘기만 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만간 이제 일본이 BOJ에서 금리 결정을 할 텐데 그 금리 결정을 보면 그것도 읽을 수 있는 게 일본이 금리 올릴 때 미국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지그재그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은 이제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 대신에 그 동결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파적으로 볼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 정도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약간 쉬어가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무님께서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면 역시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이 아닐까 싶은데 주가 흐름이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저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더 나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라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났던 그날은 또 주가가 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투자자들의 어떤 이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한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2차 전지 기업들, 소재 기업들 정말 좋아하시던데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세트처럼 따라 나오는 햄버거와 콜라 같은 일론 머스크 이분 지금 테슬라 또 주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약간 조정을 받긴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결국에는 전기차기 때문에 현재 있었던 정책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제가 CES라는 걸 보면서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가지는 않았고요. 젠슨 왕이 온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황 사장님 뭐 온다라고 해서 제가 싫어할 건 없는데 그 젠슨 왕이 와서 얘기한 걸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에서 돈이 될 거는 피지컬 AI다. 그래서 AI로 돈 벌 수 있는 건 로봇이거나 자율주행이라는 네네네. 얘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했던 얘기를 보면 이 결론은 테슬라와 격차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한 거하고 테슬라와 네. 격차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 데이터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예.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젠슨 왕 입장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즉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학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질 좋은 어떤 AI는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회사다 보니까 그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한 질 좋은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테슬라는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회사들은 그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젠슨 왕이 제공한 그걸 가지고 일단 학습을 어설프게 한 다음에 질이 좋은 데이터도 아니죠. 그걸 가지고 또 여전히 수직 계열하려면 참 갈 길이 먼데 그걸 이미 테슬라는 하고 있거든요. 해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훨씬 더 오히려 이번에 경쟁력을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이건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도 네. 뭔가 IT와 관련된 여러 어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전기차 때문에 좀 쉬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조만간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제가 볼 땐 거의 뭐 독보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예. 뭐 검증된 회사니까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테슬라 주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거기다가 이 회사 지금 머스크라는 리스크 가득한 분 또 있어가지고 네. 트럼프랑 틀어지고 그러면 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로만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는 볼 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제 로봇이라는 거가 이제 핵심이긴 한데 이제 약간 테슬라를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리스크는 이제 과연 브로맨스가 영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도 굉장히 좀 강성인데 그 머스크도 엄청 강성이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네. 몰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길게 가기 어렵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미 원래 이제 머스크하고 비백하고 둘이가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 이제 두 수장들이었는데 이제 나갔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그 머스크와 트럼프도 1년 이상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브로맨스가 깨지면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무래도 예.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게 이제 그 엘론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은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딱 멈추는 순간에서는 또 한번 휘청거리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을 얻을 때까지 유용했던 분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 위험한 분들이 되니까 언제 이렇게 두 분이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섹터 작년에 한참 뜨거웠던 그리고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은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를 발표했다. 이런 것들 투심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란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AI와 관련해서 시장에 고민이 많았던 게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맞나? 왜냐면 이제 이 AI라는 게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LLM 데이터, 보통 언어 데이터는 이제 거의 고갈이 됐다는 얘기가 그래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학습하기가 어려우니까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럼 이제는 이쪽 말고 추론 단계로 넘어가서 브로드컴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단계로 가자는 얘기들 나오면서 주춤했었던 게 사실인데 예. 현재 이런 어떤 투자를 통해서 또다시 수요가 생길 수 있네라는 기대가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게 국가 단위로 이런 어떤 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 AI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AI 이상을 뛰어넘는 즉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게 AGI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사람과 비슷한 네네네.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기대들이 현실화돼서 결국 미국의 AI 패권을 가져가겠다라는 큰 야망을 품는 거라고 놓고 보면 사실상 시장이 느끼는 반향이 굉장히 컸고 또 당연히 이 뉴멕시코 안에 이런 정도의 거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결국엔 AI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 자체는 미국에서 잘하겠지만 예.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는 아하. 또 역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또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반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GI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클립이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를 두고 어떤 굉장히 지금까지는 많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게 기업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 직전에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넘게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에 너무 많은 부분들 이렇게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담들이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작년 여름부터 이제 조금씩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AI라든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가장 큰 좀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이선엽 이사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제 사서 써야 되는 예.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산업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은 회사들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에서 누가 이제 조금 더 선점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그 안에서 1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면은 결국은 뭐 M7 중에서 누가 더 예뻐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국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중에 누군가가 1등이 될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겠냐 이거를 두 분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먼저 어디를 좀 보시겠습니까? 사실 트럼프라는 분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사실 섹터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예. 뭐 최근에 결국 AI 관련해서는 이제 전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패권 관련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선도 굉장히 좋았었을 거고 예. 아니면 LNG와 관련된 또 여러 기업들도 지금 역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원전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하지만 사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결국 한국의 몫이라고 그렇죠. 보면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뭐 전기차도 그랬었고 지난해 변압기도 그랬었고 사실 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대단했는데 다 놓친 이유가 뭐냐면 그 깊이를 재지 못해서 그랬던 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도 의외로 이렇게 많이 깊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그동안 이런 기업들이 움직인 걸 사실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도 움직인 걸 본 적이 없었을 거고 변압기라는 산업이 있었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다 보니 야 이게 오르겠냐 싶었는데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뭔가 산업들이 도래를 하고 특히 미국엔 없는 것들인데 키우는 상황들이 되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일단은 물리치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더 올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게 괜찮은 것 같고 올해는 이것 외에도 제가 볼 때는 AI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여러 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먼저 앞선다는 점에서 좀 우려는 되긴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주식의 일부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 이사님께서 많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종목 말고 다른 데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무님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보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융주들도 전 좀 좋게 보입니다. 아,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다 괜찮게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이익 마진, 그러니까 이자 마진이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출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된다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결국은 돈의 수요가 있고 네. 뭔가 돈 빌려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된 이후에 미국은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러면 뭐 M&A 같은 거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IB 중심의 어떤 금융회사들 그리고 사모펀드 회사들 뭐 KKI라든지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미국이라고 하면은 맨날 이제 빅테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MC만 보고 있어요. 네. 뭐 그냥 저희가 잘 아는 JP 모건과 같은 은행주들 뭐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런 거 좀 또 좀 관심의 대상으로 조금 넓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사실상 시작이 되고요. 그거에 앞서서 1,5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잠시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증시를 둘러싸고 이제 혹독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도 같긴 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님 그리고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내 증시 정말 어려웠잖아요. 유독 우리 증시가 이렇게 어려웠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다 또는 경쟁력에 있어서 약간 좀 저희가 독보적이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준 약간의 실망감 아유, 우리 이런 말상생이 것들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국내 기업들이 생각보다 부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같은 제품들이 산업들이 저희가 수출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쵸. 지금 보면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저희 화학 큰 회사들의 이익이 지난 한 3, 4년 전보다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한국의 어떤 중요한 기간 산업들 내에서 생각보다 뭐 여러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부실이 조금씩 쌓이고 뭐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렸던 게 아닌가라고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긴 반도체 안 좋고 2차 전지도 안 좋고 석유화학도 안 좋고 기관 산업들이 다 이러니까는 증시도 잘 나갈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힘있게 가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지난해 맞을 걸 다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지만 사실 지난해 부진했던 것 중에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극도로 부진했던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자를 외국인들이 팔 때 가격을 보지 않고 팔았거든요. 특정 외국인들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팔긴 했지만 아주 길게 장기 투자했던 펀드들이 지난해 많이 나갔습니다. 보통 그 친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했었으니까 사실 수익률은 뭐 천문학적이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줄이는데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놓고 워낙 과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자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도 추가적으로 하락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뭔가 우리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돌파구들이 생기는 몇몇 업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업종별로 지금 들쑥들쑥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정 종목 중심으로나
업종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한 예. 게 달리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성적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 정도라고 그렇죠. 아직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는 그래도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연초부터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이게 참 저희 국내 시장인데 왜 외국인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 터지고 개인 투자가들 영향력이 클 때는 사실은 외국인이 팔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맞아요. 동학개미 운동하고 그랬을 예. 때 그때. 예. 근데 지금은 기관 투자가들의 힘도 약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국내 주식보다는 또 해외 쪽을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 시장인데 국내 시장을 좌우하는 게 외국인이 되어버린 꼴이 된 게 좀 예. 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이 외국인들의 영향을 미칠 만한 또 다른 변수는 공매도 아닌가 싶은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나온 지 1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런데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상장 폐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 이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얘기도 많이 나온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뭐 이제 보통 이제 감사 의견과 관련해서 2년 연속 안 좋은 경우를 받았을 때 또 예. 이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할 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뭐 아주 심한 경우 빼놓고는 이런 걸 제대로 한 적이 없었었고 너무 관대했죠. 예. 예.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면서 결국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밸류 프로그램도 그랬지만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볼 땐 썩 그렇게 맞듣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 좀 나이스하게 우리 네.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걸 했다라고 보기는 밸류업 때도 그랬거든요. 지수를 만든 거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뭐 다들 비슷한 이거는 반응이네요. 좀 엉망인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어떻게 이게 밸류업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혹시 하실 거라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하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구나. 그리고 유예 기간을 분명히 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피해 볼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만 물량이 유일하게 늘어나는 몇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수급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또 불량한 기업들에 대한 퇴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상장된 기업,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숫자를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만 계속 좀비 기업들도 남아 있고 증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르면서 물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네.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던 거거든요.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는 칼을 굉장히 강하게 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강한 칼을 쓸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우니 조심하세요라고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주고 이를 정말 많이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유예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둬서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논문 같은 것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상장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무님께서 아까 이사님이 맞득치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공감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짜 밸류업 지수 나왔을 때 보고 이거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좀 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가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꼭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약간 좀 저희 한국에 원정주의 문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조금 냉혹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회사나 안 되는 산업은 좀 버리고 또 버려야지 오히려 이제 자본이든 노동력이든 그 어떤 시장의 어떤 리소스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통해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되려면 퇴출이라는 거를 마음이 아파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퇴출하려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연관 산업은 어떻게 이러면서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선안에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빠진 건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도 있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안에는 이게 이사의 그 의무 이런 부분들이 담기는 것 같은데 요게 증시에 미칠 영향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이사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상법 네. 개정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데 이견들은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 예. 또는 일반 기업들 중에서 과연 그렇게 상법 개정을 해줬을 때 그들이 이런 걸 잘 지키고 해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는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네.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신뢰도 분명히- 좀 없죠. 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면 이런 걸 한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개인 투자자들만 희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저도 웬만하면 제가 기업 편을 많이 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네.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떤 특정 한 기업이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업을 하면 대주주든 아니면 소액주주든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돈을 쏟아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도 같이 공유하십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주주는 쏙 빠지고 소액주주들만 되게 피해보는 모양으로 가면서 대주주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자기네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네. 충분히 핑계거리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통 해서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그렇죠. 순환 네. 출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할 때 뭐 나름대로 우리가 상속세 개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당근을 줬었을 때 과연 그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런 어떤 선량한 의무를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제가 봤던 여러 대주주들을 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상법도 필요하지만 이 대주주들이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그래도 벌칙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심했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 게 네. 한두 기업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저런 것들 추진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또 미국 투자하면서 그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게 주주 가치를 하는 건데라는 걸 다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봤는데 한두 기업도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저럴 거면 내가 굳이 왜 저 사람들 위해서 이런 법을 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기업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뭔가 소액주들을 그래도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 갈 수는 뭔가 그런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기업도 피해 없고 우리 소액주들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국내에서는 뭐 그다지 미국 같으면 대형 소송감을 볼 수 있었던 사례가 당장 기억나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상무님께서는 이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되면은 여기 증시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래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의 어떤 의무로서 이제 단순히 뭐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걸 명시를 하는 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거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네, 아니지만 어쨌든 명시적으로라도 함부로 주주들에 대해서 피해를 가면서까지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이 제약 요건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좀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딴 거보다 이제 저는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 CEO들의 또는 이제 이사진들의 어떤 급여를 주가랑 연결시키면
훨씬 쉽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끔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주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소액 주주들의 어떤 피해가 너무나 네네네. 많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이제는 저희도 이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해 왔고 그러할 시점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외국인과 관련돼서 하나의 이슈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매도 재개 어떻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펀드의 주류는 헤지펀드라는 펀드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헤지펀드는 기본 속성이 롱숏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도 해야 되고 네. 숏도 있고 동시에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을 분명히 봐야 되겠죠. 예, 불법 예. 공매도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공매도 제도가 완비가 잘 되고 그래서 불법 공매도도 잘 막고 그로 인해서 재개가 되면 들어오겠다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구프 펀드들이 들어왔지만 의외로 많은 구프 펀드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큰 거대 펀드들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서 이런 제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 문을 두드리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얘기만 꺼내면은 거의 죽일 듯이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이제 저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공매도를 많이 했던 업종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또 이런 그런 업종들이 좀 비싸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들이 크고 예. 하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결국은 롱숏을 통해서 또는 뭐 공매도를 통해서 그 균형 가격은 언젠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효율적 시장이니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그동안에는 이제 해외 IB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법적인 것들도 많았고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도 사실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계속해서 막는 것보다는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주는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도 참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다뤘던 공매도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새해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부를 늘려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